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들이자 달러당 164엔까지 무너졌던 엔화는 단숨에 155엔대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런데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아 엔화는 다시 160엔 선까지 밀렸습니다.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 미국까지 나섰지만 시장은 꿈쩍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 이상한 장면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엔화를 살리려면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시중에 돈을 걷어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다카이치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일본은행의 국채를 더 사들이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엔화 가치가 무너지는데도 돈을 더 풀겠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 일본 정부는 엔화 추락을 알면서도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것일까요? 정말 정책에 실패한 것일까요? 아니면 엔화보다 더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미국까지 나섰지만 엔화를 구하지 못한 이유, 그리고 다카이치 정부가 감추고 있는 더 위험한 계산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권 현장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다가 지난해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관리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박 소장입니다. 1997년 IMF 당시 저는 외환 관련 부서 인근에서 그 혼란을 가까이 지켜봤습니다. 그때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환율이 무너질 때는 숫자보다 그 뒤에 숨은 계산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상담실에서 만나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 그때와 비슷한 불안이 느껴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단서를 따라가면서 이 모순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엔화 폭락 뒤에 숨은 다카이치 정부의 세 가지 계산을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리란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값입니다. 엔화 가치를 지키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금리를 올려서 엔화를 사고 싶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국채가 1000조엔이 넘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국가가 내야 할 이자도 같이 올라갑니다. 빚이 많은 집일수록 이자율 오르는 게 무서운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나라도 가계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확 커지는 걸 다들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나라 살림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제가 금융권에서 일하던 90년대 후반 국채금리가 1%만 움직여도 자금 관련 부서 전체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시 제 동료 하나는 채권 포지션을 잘못 잡았다가 하룻밤새 부서 손실이 수십억 원 났던 걸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나라 단위로 가면 이 숫자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규모로 커집니다. 일본이 지금 딱 그 무게를 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커졌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90년대 초반 버블 경제가 무너진 뒤로 30년 가까이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를 계속 찍어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때마다 국채 발행을 늘리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지금의 1000조엔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본은행이 그동안 낮은 금리를 유지해준 덕분에 그나마 이 정도 규모의 빚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금리가 정상적인 수준으로만 올라도 정부가 매년 내야 하는 이자만 수십조엔 단위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정부에게 금리 인상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30년 동안 눌러온 청구서를 한꺼번에 마주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지금 일본 상황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국채가 1000조엔을 넘는 상태에서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새로 발행하는 국채와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부터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당장 모든 국채 이자가 한꺼번에 폭증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재정을 갉아먹습니다. 최근 상담실에 찾아온 50대 무역업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최 사장이라고 하죠. 최 사장은 엔화 결제 비중이 높은 사업을 하는데 이번 엔저로 원자재 수입 비용이 크게 늘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 사장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일본이 겪는 문제는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니라 금리를 올리는 순간 국채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딜레마라고요. 엔화를 지키려다 국채 신뢰를 잃으면 결국 다시 엔화가 흔들리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상담이 있었습니다. 여행사를 운영하시는 40대 강 대표님이었습니다. 강 대표님은 엔저가 계속되면 일본 여행 수요가 늘어나서 오히려 좋은 것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해드렸습니다. 지금의 엔저는 여행객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지만 정작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국채 이자 부담과 씨름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따로 있다고요. 겉으로 보이는 여행객의 이득과 그 뒤에서 벌어지는 재정의 무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강 대표님은 그제서야 왜 뉴스에서 엔저를 마냥 좋은 소식으로만 다루지 않는지 이해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혹시 엔화 표시 자산이나 일본 관련 투자를 가지고 계신다면 단순히 환율만 보지 마시고 일본 국채금리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둘은 지금 한몸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화정책이란 금리를 조절하고 돈의 양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입니다.
재정정책이란 정부가 직접 돈을 쓰는 방식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일본은 통화정책,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고 돈을 푸는 방식으로 경기를 살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도 2010년대 초반 일본 경제를 지켜보며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을 이렇게 풀었는데 왜 소비가 안 살아나냐고요? 당시 제 동료 중 한 명은 아예 일본 국채 투자를 접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풀어도 실물 경제로 흘러가지 않으니 투자 매력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실제로 일본의 명목 국내 총생산은 1992년에 500조 엔을 넘어선 뒤로 20년 넘게 그 언저리에서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돈을 아무리 풀어도 나라 경제 전체의 파이가 커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야 비로소 600조 엔을 넘어섰고 지금은 700조 엔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지난 20년 동안의 통화 정책이 얼마나 힘을 못 썼는지, 그리고 최근 몇 년의 변화가 얼마나 이례적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본은행이 대규모 완화 정책을 오랫동안 펼쳤지만 물가 상승률 2% 목표를 제때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돈은 기업과 금융기관에 쌓였는데 정작 가계소득과 소비까지는 충분히 흘러가지 않았던 겁니다. 지난주 상담실에 찾아온 60배 은퇴자 이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여사님은 오래전부터 일본 관련 펀드에 투자해 오셨는데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왜 일본은 그렇게 돈을 풀었는데도 경기가 안 살아나느냐고요? 저는 이렇게 답해드렸습니다. 돈이 은행 안에서만 맴돌고 사람들 지갑까지 못 갔기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정부가 가계에 직접 지원금을 주는 걸 경험하면서 다카이치 정부를 포함한 재정파는 이번엔 다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중앙은행의 돈과 정부의 지출을 동시에 써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낮았던 엔화 금리를 이용해서 싼 이자로 엔화를 빌린 다음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 방식을 오랫동안 활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금리를 조금이라도 올리면 이 자금들이 한꺼번에 일본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증시와 환율 시장이 동시에 출렁일 수 있습니다. 다카이치 정부가 금리 인상을 극도로 조심스러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다카이치 정부가 밀어붙이는 건 단순한 본풀기가 아니라 지난 10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절박한 재도전이라는 겁니다. 이 배경을 모르면 지금 상황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라가 빚을 지면 그 빚을 누가 들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외국 투자자가 많이 들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팔아버릴 때 위기가 옵니다. 반대로 자기 나라 사람들이 많이 들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그런 충격에서 자유롭습니다. 제가 IMF 당시 현장에서 직접 본 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외채 비중이 높았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자금을 빼가면서 순식간에 위기가 왔던 겁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느 나라 부채를 볼 때 액수보다 누가 그 빚을 들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다릅니다. 일본은행이 일본 국채의 거대한 보유자이고 은행과 보험사, 연기금 같은 국내 기관들도 상당한 비중을 들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에 크게 의존하는 신흥국과는 상황이 다른 겁니다. 다카이치 정부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해외 투자자가 한꺼번에 이탈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고 일본은행이 국채를 사들이면 금리 급등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튀르키예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국채의 상당 부분을 해외 투자자에게 의존해왔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해외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이 나라들은 통화 가치가 순식간에 반토막 나는 일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일본은 이 나라들과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자기 나라 국민과 기관이 빚의 대부분을 들고 있기 때문에 같은 충격이 와도 버티는 힘이 다르다는 게 다카이치 정부의 믿음입니다. 지난달 상담실에 찾아온 40대 직장인 정 과장님이 있었습니다. 정 과장님은 일본 국채가 이렇게 많은데 왜 아직 위기가 안 오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일본은 자기 빚을 스스로 떠받치고 있는 구조라서 당장 국가부도나 외환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보유 비중과 별개로 해외 투자자는 일본 국채가 실제로 사고 팔리는 거래 시장에서는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가 갖고 있느냐와 누가 가격을 흔드느냐는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최근에 상담했던 또 다른 분도 있습니다. 30대 후반의 개인 투자자 서대리님이었습니다. 서대리님은 뉴스에서 일본 국채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 투자를 전부 정리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해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국가부도 수준의 위기가 온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국채 가격이 안정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요. 보유 구조가 튼튼하다는 것과
가격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일본이 당장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과 국채 가격이 안 흔들린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투자 판단을 하시면 위험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계산이 서로 맞물리면서 만들어내는 악순환입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기름값, 밀가루값, 원자재 값이 줄줄이 오르는 겁니다. 물가가 오르면 일본은행은 금리를 올려야 하는 압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 국채 이자 부담이 커지고 정부는 재정 압박을 받습니다. 결국 정부는 다시 일본은행에 국채를 더 사달라고 요청하게 되고 시중에 돈이 더 풀리면서 엔화 가치는 다시 떨어집니다. 처음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IMF 때 겪었던 것도 결국 비슷한 악순환이었습니다. 환율을 지키려고 금리를 올리니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고 기업이 무너지니 은행이 부실해졌고 은행이 부실해지니 다시 환율이 흔들렸습니다. 한번 시작된 악순환은 스스로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외부에서 힘을 더하거나 구조 자체를 바꿔야 끊어집니다. 이 순환을 끊으려면 결국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국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실제 생산 능력이 커져야 합니다. 그래야 엔화도, 물가도, 국채도 동시에 안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최소 몇 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걸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카이치 정부의 도박은 이 긴 시간에 국채 시장이 버텨줄 거라는 전제 위에 서 있는 셈입니다. 그 전제가 흔들리는 순간 우리가 앞서 살펴본 세 가지 계산은 방패가 아니라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엔화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입니다. 원화와 엔화가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엔저가 심해지면 일본 제품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자동차, 철강, 화학 같은 산업이 특히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일본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환율이 이렇게 출렁이면 여행 경비를 미리 환전해둘지 나중에 환전할지 판단이 더 어려워집니다. 결국 저 멀리 도쿄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계산이 우리 회사의 실적과 우리 지갑 속 여행 경비까지 연결되어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상담실에 찾아온 30대 후반 제조업 회사원 임 과장님도 비슷한 고민을 하셨습니다. 회사가 일본 기업과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데 엔저 때문에 실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임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엔화 흐름은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다음 분기 실적과도 연결된 이야기라고요. 그러니 뉴스에 나오는 엔화 소식을 남의 나라 이야기로 흘려듣지 마시라고 당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다카이치 정부가 왜 이런 위험한 계산을 하고 있는지 세 가지 단서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상담 현장에서 실제로 말씀드리는 세 가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엔화 자산 비중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1997년 IMF 때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한 통화에 몰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30대 직장인 한대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대리는 엔화 예금과 일본 주식에 자산의 상당 부분을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대리에게 비중을 나눠서 원화와 달러 자산으로 일부 옮기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특정 통화에 자산이 쏠려 있다면 지금이라도 비중을 점검하십시오. 환율은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갖고 계신 외화 자산의 목록을 적어보시고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보십시오. 그 비중이 30%를 넘어간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나눠 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본 관련 투자는 국채 금리를 함께 보라는 겁니다. 엔화만 보고 투자 판단을 하면 절반만 보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50대 자영업자 윤 사장님은 일본 여행 관련 사업을 하면서 엔화 흐름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셨습니다. 저는 윤 사장님께 일본 장기 국채 금리 추이도 함께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채 금리가 급하게 튀는 순간이 진짜 위험 신호입니다. 엔화보다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를 검색하시면 그래프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한 주에 한 번 정도만 확인하셔도 큰 흐름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정 확장 뉴스가 나올 때마다 리스크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돈을 더 풀겠다는 발표가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호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청구서가 따라옵니다. 제가 상담했던 60대 은퇴자 문 여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부가 돈을 푼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 돈이 어디서 오는지 나중에 누가 갚는지부터 확인하시라고요. 지금 일본 상황이 바로 그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정 국가 경제 뉴스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엔화가 오늘 오르고 내리는 것 하나하나에 반응하시면 마음만 지칩니다.
제가 상담했던 40대 주부 배 여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환율창을 들여다보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큰 흐름만 확인하시라고요. 큰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일상을 지키는 게 진짜 자산 관리입니다. 배 여사님은 그 뒤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불안에 매일 시달리는 것과 한 달에 한 번 점검하며 대비하는 것은 결과는 비슷해도 마음의 무게가 다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카이치 정부가 엔화 추락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엔화를 지키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순간 1,000조 엔이 넘는 국채와 일본 경제 전체가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엔화 가치보다 국채 시장과 경기 부양을 먼저 선택한 겁니다. 1997년 IMF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위험 신호를 미리 읽고 자산을 나눠두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설마 별일 있겠냐며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 두 부류의 사람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미리 준비했던 분들은 위기가 지나간 뒤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분들은 몇 년이 지나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는 재능이나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위험 신호를 외면하지 않았느냐, 그것 하나였습니다. 지금 엔화와 일본 국채를 둘러싼 상황도 똑같습니다. 이 계산이 맞아떨어지면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산이 틀리면 일본이 마주할 건 단순한 엔저가 아니라 국채와 통화가 동시에 흔들리는 훨씬 위험한 위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이 흐름을 계속 지켜보며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남의 나라 이야기라며 그냥 넘어갈 것인가? 오늘 살펴본 세 가지 계산,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악순환까지 기억해 두십시오. 다카이치 정부의 도박이 성공할지 아니면 더 큰 위기로 번질지는 아직 아무도 확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결과가 나온 B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보유하신 외화자산이 있다면 비중을 확인하시고 일본 관련 투자가 있다면 국채금리 흐름도 함께 챙겨보십시오. 그 작은 확인 하나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숫자 뒤에 숨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 대표 이코노믹스 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